백신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난다라는 거, 요게 일단 호재가 될 수 있겠고, 악재라고 한다라면은 저희 테이퍼링도 시장 측면에서는 악재라고도 볼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환율, 외국인 수급, 요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지수가 소폭이지만 이제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은 멈추고 상승 전환되는 거냐 다시, 이걸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힘든 시기죠. 그리고 지금 이 반등이 얼른 팔고 도망쳐야 되는 반등이냐, 그렇지.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반등이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씀하신 거에 그냥 딱 정확하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맞고요. 기술적 반등의 이제 높이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좀 기술적 반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분명히 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든지 재차 가격 조정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단 오늘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술적 분석상의 반등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고, 뭐 당장 내일 빠질 수도 있는 게 또 시장이라서.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오늘 뭐 저녁에 나스닥 안 좋으면 또 내일 빠지겠죠. 뭐.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기는 했잖아요. 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급락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수는 뭐 반도체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온 신규 상장주들이 워낙 잘 버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종목 교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내 체감 지수는 사실 3,250 넘어갔다가 이제 밀렸으니까 뭐 3,150 깨졌다가 이제 올랐으니까 뭐 100 한 20포인트? 요 정도 남짓 빠졌다 치면, 체감 지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200포인트 이상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던 그런 하락이었었는데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RSI라고 해요. 과매도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 30 정도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상태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술적 반등의 이후에 조정의 길이나 깊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이 계속 괜찮을 것이냐, 혹은 아직 우리가 또 반영되지 않은 악재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되는 호재랄까, 악재랄까, 이런 네.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7월 한 말 때쯤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펜은 다 깠다. 네, 이제 뭐 돈 줄 거 다 줬고, 뭐 이제 호재, 뭐 인프라 투자 법안 나올 거 나왔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은 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미는 게 더 시장의 메이저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하락하는 모습이 좀 8월 달에 좀 나와 주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 호재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뭐 과거에 가장 큰 악재라면 이제 코로나였었겠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큰 호재는 뭐 낙폭 과대라는 호재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각국 정부들이 계속 이제 돈 풀기에 이제 주력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하는 부분들, 정책적으로 쏟아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마무리된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 부분 다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돈 주는 것도 이제 다 끝났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상당히 좀 한정적이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또 주가가 빠져야지만 그게 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또 악재라고 따진다라면은 이제 뭐 최근에 조금 뭐랄까요, 반도체 뭐 그런 관련 이슈, 뭐 그다음에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 피크아웃 논란,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일 수 있겠고, 뭐 아프간 논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악재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다시 또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델타 변이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최근에 뭐 람다도 뭐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뭐 알파, 오메가, 감마, 뭐 데타 뭐 다 나올 수 있겠다고 막 얘기는 좀 나오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도 뭐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메르스, 뭐 사스 때도 그랬었고, 신종플루 때도 그랬었고, 근데 그때는 잘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퍼져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잡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백신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수급에 차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 공세를 해 나갈 테니까 뭐 국내에서도 이제 삼바가 이제 계속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거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풀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좀 이런 부족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몇 달 안에 어느 정도 백신 공급은 지속되기 때문에 뭐 호재라고 따진다면은 백신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난다라는 거 요게 일단 호재가 될 수 있겠고 악재라고 한다라면은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니면 정부의 정책 이런 쪽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게 한정적이다. 이런 부분들 또 상대적으로 또 악재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는 뭐 테이퍼링을 또 꼽을 수가 있겠죠. 시장에 계속 유동성 공급되던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테이퍼링도 시장 측면에서는 악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측면 안에서 지금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졌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좀 악재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경기가 좀 강하게 잘 나오고 지표도 잘 나오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그거는 뭐 그닥 악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회복 과정 속에서 테이퍼링이 먼저 시작된다라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린 괜찮아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호재는 백신의 접종자가 늘어나는 거 그 정도 하나 호재 삼아볼 수 있겠고 악재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경기의 회복세가 좀 꺾여서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모를 이제 테이퍼링에 이른 시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역시 시장은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참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어렵죠. 저도 일단은 뭐 3,250선이라는 그 선을 되게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부터도 사실은 돈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인 상황이었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최근에 뭐 물론 개인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뭐 외국인의 뭐 매도세는 오늘도 사실 좀 이어졌잖아요. 환율이 오늘 사실 좀 많이 급락하면서 좀 안정화되긴 했는데 그것도 뭐 환율 당국에서 어느 정도 립서비스가 좀 개입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립서비스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환율은 언제든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는 조금 변수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악재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좀 시장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뭐 악재든 호재든 다 일단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받아들여가는 상황 속에서 뭐 지표 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장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이 새롭게 좀 출현하는지 여부가 향후에 또 역시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 한국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련 반도체가 네. 이게 과연 살아나주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 네, 맞습니다. 예, 그 한번 차트로 아까 뭐 일시적 반등으로 보셨으니까 네. 우리가 이번에 반등한다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반등할 네. 수 있을지 네. 이런 전반적인 좀 기술적 분석을 네. 좀 부탁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반도체의 비중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또 중국의 또 기대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그런 생산 지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사실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소비 지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영향을 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뭐 이슈들이 좀 부각된. 사실 오늘은 좀 반도체랑 관련되어 있는 좀 호재성 뉴스들도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너무 낙폭과대하다. 그리고 이제 뭐 모어스탠리의 그런 평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과대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간 반도체 관련 기구에서도 뭐 3, 4분기에도 반도체 괜찮다 좋아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죠. 물론 예 뭐 물론 디램이라고 콕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부족한 건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쇼티지 상황이니까.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뭐 요새 또 DDR5 같은 경우는 같은 반도체라도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말 많이 샀죠 이번에 네. 외국인이 하루에만 1조 이상 파는 걸 그걸 다 개인이 받았으니. 네, 지난주에도 한번 하이닉스 봐드리긴 했었고 삼성전자도 봐드리긴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여기쯤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쯤에 있었었는데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폴드 3, 이제 G 플립 3 이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뭐랄까요 사전 예약하는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로 네, 반응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들 많이 좋았었거든요. 예, 오늘 뭐 KH바텍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면서 그런 사전 예약 뭐 다운이 될 정도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응. 사실 이게 잘 풀리면 나중에 반도체도 사실은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IT 기기가 잘 그렇죠, 팔리면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삼성전자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완만한 하락 기조를 보이다가 역시 상승 전환하지 못하니까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도 좀 많이 실려 있는 모습이죠. 거래도 이때 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 리포트 영향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락할 때 거래가 많이 실리면 오히려 팔고 싶은 사람 물량들 다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있어서 올라갈 때는 오히려 거꾸로 좀 가벼울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그려드렸던 지지선 이렇게 이탈된 상태 속에서 좀 급락이 나온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뭐 지지선대를 찾아본다라면은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만 한 3, 4천 원대, 7만 2천 원대, 그러니까 7만 5천 원 아래권에서 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도 뭐 기술적으로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씩 오르다가 한번 꺾었다가 세게 치고 나가거든요. 네. 이때가 거래가 많이 붙었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때 붙은 거래량을 기반으로 놓고 본다라면 사실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추세 안에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쭉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생기면 이 양봉 안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수평선을 그었을 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양봉 안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큰 양봉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가겠죠. 여기 7만 2천 원대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줄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뭐 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긴 양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고 거래도 많이 붙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바꿔놓고 보면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큰 이게 주봉 하나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그어드리면 이 마지막 이 양봉대인데 이 양봉대 저점이 한 8만 1,000원대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걸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을 한 상태인데 이게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주봉을 한 개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선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슈팅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량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2, 3천 원대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정 부분 단기적인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뭔가 악재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라면은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70이 아니죠. 7만 2, 3천 원 안 깬다라면은 일정 부분 저점 매수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 장대 또 음봉이 발생해 있잖아요. 네. 이 음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또 역시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음봉의 고점대가 8만 2천 원이라고 보시고 음봉의 저점대가 7만 4천 원이라고 본다라면은 적어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왔을 때 이 음봉의 중간 허리선 정도 되는 7만 8천 원 부근, 네, 그 이상 위에서 놀아주어야지만 반등의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대를 차후에 반등했을 때 못 넘어가면은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금은 단타라고 말하면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주봉에서의 저항선을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봤을 때 7만 2, 3천 원대에서 매수하고 7만 7, 8천 원 언저리에서 단기 매도하는 트레이딩 전략 이 부분만으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장 자체에 뭐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믿는 분들이라면은 저점에서 이제 뭐 배당도 확실히 뭐 하반기로 가면은 뭐 또 돈이 있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9월 달도 되면은 또 이제 배당 또 막바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를 누리시는 분들한테는 저점 매수가 분할로는 좀 유효하겠고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7만 2, 3천 원대에서 7만 7, 8천 원대까지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7만 7, 8천 원까지 가면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 지금 150대인데 한 3,200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좀 저항대라고 생각하시면 지수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1차 타겟 목표로 하신다라면 좋겠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뭐 요 구간 안에서 사서 내가 좀 물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좀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기술적 반등 노려서 여기서 비중 조절 올라오면 하거나 매도하고 다시 보기, 요런 정도가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1월달 이후로 오른 적이 없잖아요. 계속 그렇죠.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은 조금 힘든 구간이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요번 달은 지금 MSCI 지수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때문에 수급이 많이 이동한 상태라서 그 수급 새로 들어오는 그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걸 파니까 지금 문제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시총 상위 종목들과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빼면서 이제 이걸 넣기 때문에 좀 부담을 받은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달 말에 체인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뭐 약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한테는 9월달 정도 가면은 숨통이 조금 트일 수가 있는 수급, 요 정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사실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흐름이지만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 관계를 조금 보시면서 계속 플레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환율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저희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환차손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개념도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사기 위해서 그 주식에 돈을 넣지는 않거든요. 외국인들은 특히 패시브 자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환차익도 고려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은 주가도 빠져서 열받아 죽겠는데 환차손까지 보고 있으면 들고 있을 외국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물론 또 거꾸로 생각하면 걔들이 팔아가지고서 이제 환율이 급등한 것도 당연히 그렇지. 있겠고, 배당 들어온 거 이제 송금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아마 21일 이때 아마 삼성전자 배당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번 주가 배당 들어오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송금 그런 관련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환율, 외국인 수급 요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를 봐드리면, 네, 하이닉스는 뭐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설명을 드렸었고, 또 그 다음 반등할 때도 이렇게, 그리고 또 반등할 때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하긴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설명할 때 10만 원 전후에서는 네, 사도 죽지는 않는다. PBR 1배니까. 네, 죽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더 매물이 한 번 더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요 날짜였었는데 한 번 더 빠졌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 얘기하면서 이날 뭐 한 10만 원 정도 전후면은 사도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은 좀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빠지면은 9만 한 7, 8천 원 말씀드렸었는데 딱 9만 8천 원대에서 일단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수급 보시면 지금 일단 외국인이 오늘은 한 100만 주 정도 샀거든요. 네. 뭐 그동안 뭐 무차별하게 팔았으니까 그렇죠. 뭐 이거 어제 오늘 합쳐서 160만 주 샀다고 우리의 시장에 대한 시각이 변했어 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쇼커버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공매도에 대한. 네,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서 매매를 어떻게 보면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열심히 사서 이제 올라오니까 한 4% 정도 수익 내고 매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4%면 어디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무튼 투신이랑 보험권이랑 이제 다행히 좀 이제 연기금이 계속 그동안 투매성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좀 전환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타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조금 매도를 했지만, 근데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를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은 항상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하고 있는 이평선은 잠깐 이탈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은 올라오면서 단숨에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무슨 초특급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이격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도 이평선들의 이격이 강했었지만, 여기서도 지금 이평선들의 이격이 강하잖아요. 주가는
회귀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멀어진 이평선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벌어지면 다시 아래쪽 이평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래쪽으로 벌어지면 다시 위쪽에 있는 이평선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회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도 그런 리바운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낙폭이 과대했고 하락하면서 이제 갭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일단 여기서 발생한 갭은 윗꼬리로 메꿔진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일단 하이닉스는 계속 10만 원을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추가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올라온다라면은 11만 원 부근에서 저항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두 번째 갭까지 바꾼다 생각한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 한 11만 2천 원? 네. 왜냐하면 21선이 조금 더 내려올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지나면 한 11만 2천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리바운딩을 노리고 하이닉스는 좀 대응하시는 전략. 그때도 저희가 좀 그렇지만 좀 10만 원 부근에 사서 11만 원 부근에 파는 단기 매매 전략,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실하게 조금 대응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막 올라가가지고 뭐 12만 원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로 하이닉스의 초특급 호재가 생겨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그런 게 좀 나올 만한 상황이 지금 현재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이평선들을 좀 추스려가면서 다시 되돌리려면 시간 많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풀어진 이평선 돌리는 데는 보통 이게 일로 따졌을 때는 아침에 이 정도 상태였으면 이걸 되돌리는데 보통 2시 정도에 많이 되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으로 따져서 지금 한 아침 9시, 10시 우리 장 시작한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한 2시는 되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일봉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저 이평선들을 다 정렬시켜 가지고서 방향 전환하려면은 2-3달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2-3달 이상도 짧아요. 왜냐하면 저 이평선들을 제대로 돌리려면은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12만 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몇 번 리듬을 타줘야지만 이평선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평선들을 정렬시키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좀 맞지 않겠나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12만 원 넘어가면 1차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11만 원대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조금 하이닉스는 투자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건 기술적 분석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들고 있으신 분 혹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한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